이 비디오는 스킬쉐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지막 비디오 이후로 시간이 흘렀지만 돌아와서 기쁩니다. 멋진 여름을 보냈길 바랍니다. 오늘 비디오의 주제는 얼마 전에 출시된 얼리얼 엔진 4.27의 새로운 개선된 패스트레이싱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이전에 패스트레이서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훨씬 느렸고 대부분의 재질 유형, 예를 들어 서브서피스 스캐터링, 반투명성, 하늘 등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기능이 대부분 지원되며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패스트레이서는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라고 부르는 것을 렌더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V-Ray와 아놀드 같은 오프라인 렌더러와 유사합니다. 이는 많은 광선을 장면에 쏘아 빛과 색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주어진 픽셀을 음영 처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기능에는 반사와 굴절 내에서 완전한 재질, 슈퍼 샘플링된 안티 엘리어싱,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략적인 음향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왜 이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느립니다. 실시간이 아닙니다.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목적을 약간 무색하게 만듭니다. 패스트레이서는 실시간 조명과 완전히 패스트레이싱된 렌더러를 비교하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패스트레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빛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사치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정확하여 훨씬 더 나은 결과, 훨씬 더 나은 그림자, 훨씬 더 많은 디테일을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실시간 렌더링의 품질을 측정하고 거기서부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FX 배경을 가진 저로서는 패스트레이싱을 다시 작업하게 되어 매우 흥분됩니다. 저는 이것이 얼리얼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만드는 추가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패스트레이싱이 뭐지?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에게 RTX와 레이트레이싱 관련 제품을 판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들은 거의 완전히 상호 교환 가능한 용어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이 패스트레이싱에 비해 좀 더 일반적인 용어라는 점을 꼬집을 수는 있겠지만 렌더 엔진을 작성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 정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하고 엔진에서 실행하려면 프로젝트에서 레이트레이싱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레이트레이싱을 활성화하려면 여기 위쪽에 있는 설정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 설정을 클릭하고 플랫폼, 윈도우라고 적힌 부분까지 스크롤을 내립니다. 윈도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디폴트 RHI라고 적힌 곳에서 이것이 DirectX 12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상단의 검색 세부 정보 패널에서 여기를 클릭하고 레이트레이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클릭하면 지원 컴퓨트, 스킨 캐시 옵션을 활성화하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얘를 클릭하세요. 이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완료되면 엔진을 다시 시작하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패스트레이서를 사용하는 방법과 모든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레이서의 가장 좋은 점은 장면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도 그냥 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질을 변경할 필요도 없고 다른 작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위쪽에 Lit 버튼으로 가서 이것을 패스트레이싱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하세요. 이것을 클릭하면 상황이 상당히 느려지고 이 비디오는 실제로 매우 끊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능을 켜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샘플을 천천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단지 한 프레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카메라를 돌리고 회전하면 이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특히 실시간 작업에 익숙하다면 이건 정말 느립니다. 이 작업은 정말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패스트레이싱 설정은 바로 여기 후처리 볼륨을 통해 제어됩니다. 그리고 세부 정보 패널에서 Paths를 검색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픽셀당 샘플 수가 1638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위해 저는 이 값을 10으로 다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디노이저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엔터를 누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세요. 이제 푹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약간 노이즈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일까요? 그것은 여기서 10개의 샘플이 계산을 마치자마자 디노이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16.3874개의 샘플을 완료한 후에야 노이즈 제거가 가능했습니다. 샘플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목적으로는 샘플 수를 줄이는 것이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더 나은 미리 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장면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미지가 매우 얼룩덜룩하다는 것입니다.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나무 바닥에서 많은 세부 사항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조명 모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거친 질감이 많은 것을 보셨죠. 많은 때가 있었고 아주 많은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스 트레이서로 전환해 보세요. 모든 것이 좀 흐릿하고 탁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디노이저 때문이에요. 디노이저가 매우 공격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패스 트레이서로 절대적으로 가장 선명하고 날카롭고 최상의 결과를 원한다면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낮은 샘플과 디노이저로는 가장 선명하고 최상의 렌더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렌더링 과정의 진행률 표시줄을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콘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콘솔 명령어 메뉴를 열고 R Path Tracing The Progress Display 1을 입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카메라를 움직이면 하단에 진행률 표시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렌더링이 완료되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샘플 수를 500으로 올리면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려지지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면 여기 이 두 개의 렌더링이 있습니다. 하나는 10개의 샘플과 디노이저로 렌더링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다른 하나는 500개의 샘플과 디노이저로 렌더링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기에는 특히 유튜브에서 압축된 비디오에서는 실제로 거의 동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확대를 시작하면 10개의 샘플로 만든 버전이 정말로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베이스 플레이트, 이 검은색 플라스틱 부분에 약간의 거칠기 텍스처와 거칠기 분해가 있었고 500 샘플 버전의 렌더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10개의 샘플 버전 렌더에서는 디노이저가 모든 디테일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매끄럽고 스펙 분해도 없습니다. 거북이의 껍질 일부 디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의 비늘 디테일과 머리 위쪽의 비늘 디테일을 비교해보면 여기에는 많은 작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껍질의 가장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10개의 샘플 버전 렌더에서는 머리 위쪽과 껍질의 모든 디테일이 디노이저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디노이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껍질 앞쪽을 보면 여기 약간의 흠집이 있고 껍질에 약간의 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바닥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디노이저가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 놀랍지만 여기 500 샘플 버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선명한 작은 디테일을 얻습니다. 이러한 작은 디테일들이 렌더링의 품질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 판자의 가장자리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작은 톱니 모양의 아주 미세한 선의 분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그냥 뭉개져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디테일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꽤 미묘하고 특히 고해상도에서 디노이저의 성능에 꽤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품질을 원한다면 더 많은 샘플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충분한 샘플이 있다면 디노이저를 완전히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노이저는 주로 정지 이미지에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디노이저를 켠 상태에서 100개의 공간 샘플로 렌더링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니 사실 이미지 전체적으로 깜빡거리고 떨리는 현상이 심해서 정말 엉망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디노이저가 시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디노이저가 이전 프레임의 디노이징을 기반으로 현재 프레임을 디노이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프레임은 개별적으로 디노이저 처리되어 이렇게 매우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영화 렌더 큐에서 더 많은 샘플을 사용하고
일부 시간적 샘플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시간 샘플을 사용한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대비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림자 영역, 특히 이곳 머리 주변과 렌즈 블러가 많은 영역에서 약간의 떨림과 깜빡임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디노이저가 애니메이션 영상에서는 반드시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이제 다음으로 디테일 패널에서 최대 바운스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한 바운스 수는 렌더링 시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샘플 수를 줄여서 100으로 설정하고 최대 바운스를 하나로 설정하면 간접 조명이 훨씬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표면에 닿고 한 번 튕기는 것입니다. 제가 3번 반사시키면 간접 조명이 조금 더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여기 있는 우리의 상자입니다. 왼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상자는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1로 설정하면 전경의 상자가 매우 어두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1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어두운 영역에서 사물이 조금 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반사의 횟수에 관해서는 수익이 감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렌더링에서 저는 그것을 7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 필요한 만큼의 반사 횟수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리 재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필터 너비가 있는데 이는 안티 엘리어싱 필터를 설정합니다. 따라서 값이 낮을수록 더 선명하고 계단 현상이 나타나며 값이 클수록 더 부드럽고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경로 추적기 설정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멋진 기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장면에 있는 모든 조명을 삭제하겠습니다. 방향성 조명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이미지 배경에서 하늘 조명이 실제로 비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장면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장면에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발광, 고해상도, 이미지, 텍스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두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로 추적기를 켜면 보세요. 갑자기 빛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후처리 볼륨에서 경로 추적기를 다시 검색하면 발광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발광하는 모든 것이 빛을 발산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능을 끄면 그들의 장면에는 더 이상 빛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멋진 기능입니다. 멋진 고해상도 이미지를 간단히 추가하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하늘빛이나 다른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한 대로 작동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노이즈 제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약간 얼룩덜룩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한 결과를 원한다면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방향성 조명을 추가하고 싶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훨씬 더 밝은 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경로 추적기로 재료를 처리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변화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얇은 반투명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투명한 플라스틱 같은 것이지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색이 있는 그림자도 드리웁니다. 다음으로 이제 훌륭하게 보이는 제대로 된 경로 추적기 유리가 있습니다. 여기 예제를 보면 이제 대략적인 카우스틱 굴절과 반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 갖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유리 재료와 동일한 재료인 불투명 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 재질의 거칠기를 높이면 이제 불투명 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랜덤 워크 서브서피스 스캐터링이 있습니다. 426 버전에서는 경로 추적기가 서브서피스 스캐터링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프로젝트의 정말 좋은 추가 기능입니다. 이제 이 재료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서피스 스캐터링부터 시작하자면 경로 추적기는 이제 랜덤 워크, 서브서피스 스캐터링 방법을 사용하며 이는 모두 내부적으로 처리됩니다. 랜덤 워크 서브서피스 스캐터링을 작동시키기 위해 플러그인이나 설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음영 모델을 서브서피스로 설정했습니다. 이 4개의 노드를 사용하여 색상, 과, 빛이 모델을 통해 얼마나 멀리 퍼질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리 재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평평한 기본 색상, 거칠기, 불투명도, 그리고 1.5의 굴절률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혼합 모드를 반투명으로 설정하고 조명 모드를 표면 전방 쉐이딩으로 설정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정말 멋진 경로 추적기. 유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불투명 유리를 원한다면 유리 재질의 거칠기를 높이기만 하면 됩니다. 경로 추적기 유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에서 제 튜토리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얇은 반투명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재료 설정은 조금 이상합니다. 다른 것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재료는 꽤 간단합니다. 혼합 모드를 반투명으로 설정하고 쉐이딩 모델을 얇은 반투명으로 설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사실 굴절 불투명도와 거칠기 설정은 모두 레이트레이스 유리 재료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이곳에 얇은 반투명 재료 노드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탭 버튼을 눌러 얇은 반투명 재료 출력을 검색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는 색상이 그림자의 색상, 실제 플라스틱 또는 얇은 반투명 재료의 색상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라스틱 랩, 툴이나 거품처럼 매우 얇은 것에 완벽합니다. 이것을 색상 유리 옵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유리보다는 플라스틱처럼 보일 것입니다. 비록 그 재료 유형들이 상대적으로 비슷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물리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리 재료를 다룰 때는 충분한 반사 횟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시연해 보겠습니다. 후처리 볼륨을 선택하고 세부 사항 패널로 이동하여 경로 추적기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최대 반사 횟수를 하나로 줄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시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유리 재료가 더 이상 유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값을 2로 설정하면 조금 더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3으로 설정하면 조금 더 나아집니다. 그리고 1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10으로 설정하면 그들은 예상대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반투명 재료를 사용할 때는 올바르게 렌더링 되도록 충분한 반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섹션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로 추적기에서 하늘빛을 처리하는 방식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로 추적기는 대기 하늘, 이나 볼륨 구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볼륨 매트릭 구름 하늘을 설정하면 정말 멋진 일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경로 추적기로 이동하면 하늘이 완전히 검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장면에서 스카이라이트를 선택하고 실시간 캡처로 설정하면 하늘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흐릿하고 약간 픽셀화되어 있으며 해상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명 모드로 돌아가면 하늘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캡처하고 큐브 맵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로 추적기로 돌아가서 해상도가 낮지만 우리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카이라이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세부사항 패널에서 큐브 맵 해상도를 여기에서 1024로 설정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조명 모드에서의 하늘과 동일한 초고 해상도 하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제 언리얼에서 하늘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지 않고 대신 고해상도 이미지나 다른 것을 사용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 배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목록에 보이지 않다면 이미지 배경을 표시하기 위해 플러그인을 활성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 배경을 넣기 전에 여기 있는 하늘 시스템을 삭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HDRI 배경을 장면에 드래그 앤 드롭할 것입니다. HDRI 배경의 디테일 패널에서 여기 스카이라이트를 선택하고 비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중 조명이 발생할 것입니다. HDRI 자체의 발광에서 나오는 조명과 스카이라이트가 장면에 비추는 조명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러니 주의하세요. 이제 HDRI 배경이 우리의 조명 소스가 될 것입니다. 이제 큐브 맵 섹션에서 원하는 HDRI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 추적 모드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예상한 대로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패스트레이서를 사용할 때 스카이라이트나 HDRI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스카이라이트를 선택하고
소스 유형을 SLS, 지정 큐브 맵으로 설정한 다음 원하는 큐브 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선택한 HDRI를 매우 빠르고 쉽게 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지 HDRI 배경처럼 배경에 HDRI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이 비디오의 스폰서인 스킬쉐어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스킬쉐어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수천 개의 클래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입니다. 우리 작업 분야와 관련된 클래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D 모델링, 텍스처링, 렌더링, 영화 제작, 사진 촬영 등 무엇이든지 스킬쉐어에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처럼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대안으로 원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팔로우 해오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보이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커스 브라운리가 이제 유튜브 성공, 스크립팅, 촬영, MKBHD와 함께 편집에 관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는 청중을 사로잡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마 그걸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스킬쉐어는 학습을 위해 큐레이션 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클래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킬쉐어는 완전히 광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킬쉐어가 이 비디오를 후원하기 때문에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는 첫 1000명에게 특별 링크를 제공합니다. 스킬쉐어의 1개월 무료 체험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럼 이제 렌더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놀라운 기능들이 항상 그렇듯이 일련의 주의사항과 한계, 그리고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율이 지원하지 않는 기능보다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되지 않는 머리카락 가닥, 캐스케이드 파티클 시스템, 스플라인 메쉬, 데카를 얻었는데 이는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데카를 사용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으로는 나중 버전에서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은 볼륨메트릭 안개, 지수 높이 안개, 조명 기능, 머리카락, 단일 레이어, 물 재질 유형입니다. 멀티 GPU 지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미더부투 필드 지원입니다. 그래서 경로 추적기가 일반적인 심도 효과 후처리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도 효과는 경로 추적 기능이 아니므로 이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심도 효과 영역에서 약간의 떨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도 효과를 최대한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꽤 좋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에픽 개발자들에게는 좀 엄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해낸 것은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지원 및 미지원 콘텐츠의 전체 목록에 대한 링크를 아래 설명에 포함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실내 렌더링에 매우 밝은 재료를 사용할 때 알베도 값을 반드시 매치 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8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쨌든 알베도 값으로 1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알베도가 1인 물체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가장 순수하고 하얀 눈도 알베도가 0.8 정도일 것입니다. 렌더 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기본 색상 또는 알베도를 0.8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이 비디오의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경로 추적기를 사용하여 멋진 렌더를 내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로 추적기는 이제 이 비디오의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영화 렌더 큐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영화 렌더 큐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면 여기에서 튜토리얼을 찾을 수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하여 영화 렌더 큐 설정을 열고 설정을 클릭합시다. 영화 렌더 큐로 렌더링할 때 이 설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통해 샘플을 제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의 핵심 요점입니다. 따라서 설정 탭으로 이동하여 안티 엘리어싱 탭을 추가하면 경로 추적기의 샘플은 여기서 공간 샘플 수를 통해 제어됩니다. 예를 들어 500개의 샘플을 원한다면 여기에 500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엔티 엘리어싱을 무시하고 없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 샘플 수를 조정해 보는 것도 좋은데 시간 샘플이 공간 샘플보다 훨씬 더 나은 모션 블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 샘플과 공간 샘플이 서로 함께 작동하며 서로 곱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예를 들어 제가 시간 샘플 수를 5개로 설정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더 이상 공간 샘플 수를 오토백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100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00을 5번 반복하여 총 500개의 샘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10개의 시간 샘플을 원한다면 공간 샘플은 50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렌더링에 실제로 필요한 샘플 수를 먼저 파악한 다음 계산을 하고 필요한 공간적 및 시간적 샘플 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여기서의 주요 요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렌더링 하기 전에 여기서 지연 렌더링 탭을 삭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찾을 수 있는 패스 트레이서를 추가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패스 트레이서가 지연 렌더링 탭과 동일한 설정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당신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렌더링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적 및 공간적 샘플 수는 제가 렌더링하는 것에 완전히 의존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6개의 얼굴 샘플과 16개의 시간 샘플은 정말 좋은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디노이저를 꺼주세요. 네, 맞습니다. 노이즈는 디테일이며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은 디테일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결과물이 얼룩덜룩한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 전반의 예시에서 본 것처럼 인트로에서 본 예시들에서는 전혀 디노이징을 사용하지 않았고 결과는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다빈치 리솔브 같은 프로그램에서 후반 작업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샘플 수를 결정하고 영화 렌더 큐가 올바르게 설정되면 이 렌더 버튼을 눌러 프레임을 출력하세요.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